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쌓인 눈처럼 오늘 시장을 움직일 모멘텀들도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워시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들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유동성은 풍부하죠. 그리고 섹터 단에서는요, 보시듯이 반도체부터 엔터주까지 일단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포드가 샤오미와 전기차 합장 범위를 논의했다는 소식, 물론 이 두 기업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장 삼성 SDI 실적과 함께 2차 전지주 주시하셔야겠고요. 조선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마카오 음악 중심에 이어서 드림 콘서트도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워낙 주말 사이 원자재 시장이 뜨거웠기에 오늘은 매크로 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준 의장 지명자를 발표했죠. 막판 관측대로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습니다. 주요 경력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 인수합병 부분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2006년에서 11년에는 연준 이사로 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요.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색병으로 아실 겁니다. 갈색병으로 유명한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입니다. 자기니 에스티로더 상속자로 트럼프의 오랜 친구입니다. 덴마크 매입에도 조언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케빈 워시의 성향입니다. 보이시듯이 연준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인플레 안정을 중시하면서 과도한 양적 완화를 비판하면서 이때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요. 지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좀 참고를 해보면 AI 기반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금리 인하 지지 입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와 함께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대차대조표 축소는 긴축을 의미하죠. 기존부터 워시 지명자는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있어서는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기에 시장은 이를 좀 경계를 했던 건데요. 특히 원자재 시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금과 은 가격 주말 사이에 크게 밀렸죠. 금은 8% 하락, 은은 보시듯이 25%나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덜 완화적인 의장 후보자의 지명, 그리고 생각보다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질 거란 판단, 그리고 CME가 금과 은 투자에 증거금을 올린 영향도 보이시듯이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미증시는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야간 선물이 1.5% 빠졌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ETF, EWI ETF는 1.6%나 하락합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우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죠. 이 유동성이 어떻게 장중에 작용하는지가 변수이겠고요. 금과 은 가격이 향후에도 안정되는지 주시해야겠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은 결국 일종의 청산 움직임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장이 점차 워시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며 주말 시장을 흔든 소위 워시 트레이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헷갈려하는 건요. 그래서 워시가 비둘기인가 메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자체는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베선트 재무장관과 워시 지명자를 엮어주는 이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가이죠. 스탠리 드러켄밀러, 현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회장입니다. 드러켄밀러와 베선트는요. 소로스 펀드 시절 동료로 멘토, 멘티, 일각에서는 부자지간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드러켄밀러와 워시는요.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고요. 이 둘을 표현할 때도 부자지간과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둘 모두 드러켄밀러의 성향이 짙을 수밖에 없는데 드러켄밀러는 대표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론보다는 시장 반응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아들들로 종종 비교가 되는 워시와 베선트. 사실은 실용주의라는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요, 그렇게 이 둘 간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들 내놓고 있고요. 생각보다 워시 트레이드는 길지 않을 거란 전망들 역시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시를 평가하는 시선, 그리고 변수인 의회 인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업종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봐서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SK 하이닉스는 급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합산해서 시가총액은요, 보시듯이 1,7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81조 원이나 늘어나게 된 건데요. 워낙 좋았던 이 두 기업의 실적, 여기에 샌디스크의 역대급 실적이 상승에 촉매가 됐습니다. 다만 앞서 체크해본 워시트레이드로 미국 기술주가 하락했죠. 반도체주가 부진했는데 특히 장비주인 KLA는 중국 시장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15%나 밀렸고요. 한때 두 자릿수 넘게 급등하던 샌디스크도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6.8%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반도체주 수급을 자극할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습니다. 일단 1월 수출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월별 반도체 수출 금액 지난 1월에 보시듯이 205억 4천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102% 증가했고요.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시대가 열린 건데 여기에 디램 수출 단가는요, 한 달 사이에 무려 58.8%나 증가하게 됩니다. 주말 사이 모건 스탠리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도 올려 잡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8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삼성전자는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 상향의 근거는 바로 실적 전망 상향에 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시듯이 각각 179조 원 그리고 245조 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무려 317조 원으로 봤습니다. 젠스낭 CEO도 메모리 반도체 부족을 언급하게 되죠.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아서 전체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요, AI 버블론과 관련해서는요, 오픈 AI 투자 보류서를 부인합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런 우려들을 좀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주를 움직일 호재와 부담 요인이 공존한 상황, 개장 이후의 반응 함께 주시해 보시죠. 바이오주도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부터 ABL 바이오가 급락했습니다. 산오피 실적 발표에서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신약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면서죠. 일상 다음에 원래는 바로 이상 진입을 좀 기대가 됐었는데 원비 추가 진행, 전략 재설계 이슈가 언급이 되면서 이 타임라인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기술 반환에 대한 우려까지 일각에선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ABL 바이오는요, 신약은 유효하고 임상 중단이 아니며 파이프라인은 유지가 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현재는 재정비 단계라고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에는요, HLB도 하락하면서 바이오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여기에 기술 이전 기대가 되는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앞서 체크를 해봤듯 케빈 워시의 등장으로 시작은 금리 인하 전망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변수가 추가로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개장 이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섹터를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위성 100만 기 발사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AI로 인한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한다는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우주 관련주는 IPO를 앞두고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AI 기업 xAI와 합병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테슬라와의 합병 이야기까지도 좀 거론이 됐죠. 이렇게 되면 머스크 유니버스가 가동되게 되는 건데 일부 우주항공 관련주 금요일 상승 이후 시간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 투자 관점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호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죠. 일단 여당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말 삼초 처리를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요, 인터뷰에서 보이시듯이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투자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 우려를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 속에서 현대차 주가는 금요일에 하방을 받았던 경향도 있죠. 관련해서는요, 보이시듯이 현대차 그룹은 본질적으로 테크 기업, 모빌리티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로봇 도입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관세법은 아직 없으나 로봇 도입 의지가 일부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함께 주시보시죠. 앞서서요, 워시 쇼크부터 수출 지표, 여기에 젠스장 발언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워시 트레이드 속에서 오늘장 변동성에 대한 질문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영훈 이사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벌써 지금 실시간 댓글에서부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워시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증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은요, 이 질문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체크해보고 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간밤에는 또 눈이 내렸더라고요. 또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금이랑 은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은 가격이 지금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나 빠진 상황. 이 배경에는 케빈 워시의 등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가 매파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친 상황이고, 보니까 야간 선물도 1.5% 빠졌고, 그렇다 보니 장 초반 변동성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워시 등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워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건 릭 리더라는 사람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제 워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연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는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동시에 이제 QT를 좀 강화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렇게 트럼프가 그동안 강조해 왔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거나, 또 지금 워시가 사실은 이런 말 하면은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한국말을 모를 테니까 뭐 본인은 어떤 능력만 가지고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시장이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의 노이즈로 일단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 워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터뷰도 없었고, 여태까지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의 급락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증거 금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가 아니라 FOMC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때 금 가격 급등에 대해서 물어봤었더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원래 달러 약세가 기조가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금 가격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됐든 뭐가 이제 어떤 파생 상품이든 뭐든 증거금을 통해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일리노이주로 알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역은행 하나가 이제 파산 얘기가 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워시 리스크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부가적인 된 부분들이 증폭이 되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월요일 날 당장에 우리는 멀쩡하겠느냐, 멀쩡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된 거는 그 지역은행 파산이 전체적으로 뭐 확산이 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연준이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주시해 왔었고 강조해 왔었던 것도 시중은행, 특히 대형은행 중심의 어떤 리스크 전이 가능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검증을 해왔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고, 원자재 가격 증거금 올리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쪽이 좀 과하게 붙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시중은행들이 안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증거금을 올려가지고 가격을 완충시킨다라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워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 상식선에서는 어쨌든 워시가 워시를 해줄기 전까지는 노이즈가 될지 모르지만 워시가 일방적인 자기 어떤 길을 가겠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하나의 노이즈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워시가 또 트럼프의 친구인 에스티 로더의 사위였더라고요. 에스티 로더 그 상속자의 사위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인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우리 시장이랑 엮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시장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103조 원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글로벌 노이즈로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 소위 저점은 아닙니다만 저점 매수가 가동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내내 보여줬었던 부분도 코스닥 시장이 사실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오로지 돈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아마 밸류가 제일 비싼 게 아마 코스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급이 들어왔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실 지금 포모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뒤늦게 이제 좀 참여하고 하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좀 밀리면 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실 때 들어오시더라도 펀더멘탈이 되는 쪽, 그리고 성장이 개런티가 돼 있는 쪽,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을 놓고 봤을 때 미래가 어느 정도 좀 개런티가 될 수 있는 쪽, 그쪽에다가 포커싱을 하셔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셨다가는 또 고생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1월 달에 좀 과부하가 걸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이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워시트레이드 이야기로 출발을 해봤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 아직 좀 불안감으로 남아있는 게 이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뉴스를 보니까 오픈 AI와 관련된 투자, 엔비디아가 보류를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픈 AI 투자 보류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버블 논쟁이 다시 재점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신호일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은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오픈 AI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투자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엔비디아의 미래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AI와 관련해서 법을 얘기를 꺼내려면은 그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지금 왜 AI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를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건 제조업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AI에서 물론 세계 1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걸 갖다 미국이 버블이다 해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 그 마켓에서 시장을 확실히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라고 지금 자신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마켓을 놓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나도 AI 해볼 거야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AI 버블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AI를 통해 가지고는 미국이 뭘 할 건데 하면 제조업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의 환율로도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인건비라든지 그 제반 비용을 가지고도 역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화와 휴머노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기반을 유치하면서 결국은 휴머노이드를 도입할 것이고 AI를 통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 기반을 키울 것이고, 제가 달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앵커님 물어보실 때마다 올해 고점 나온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단은 1,490원 선 전후일 거고 하단은 1,350원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도 미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약달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계속해서 이 버블론과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는 곳이 오픈 AI더라고요. 근래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는 저희가 GPT를 쓰다가 요즘에는 뭐 제미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미나이를 쓰네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오픈 AI만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제미나이 쓰거든요.
좀 그런데 더 똑똑한 것 제미나이가 같아요. 완벽하냐? 안 완벽합니다. 가끔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끔 요구하지 않은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요. 또 서버 부하가 걸려서 그런지 가끔 이미지 만들어 달라면 맞아요. 오류가 엉뚱한 나요. 짓을 하고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계속 경쟁적으로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승자가 결정이 안 났을 뿐더러 한국만 제미나이가 유독 많이 씁니다. 네. 예, 오픈 AI 쪽에 챗GPT가 아직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의 모습만 보고 제가 볼 때도 저도 챗GPT하고 제미나이 써보고 구력도 해봤지만 이게 괜찮은 데서 구독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우리 취향일 뿐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흐름상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버블론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자, 반도체로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를 움직일 뉴스들, 호재와 그리고 또 부담 요인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먼저 부담 요인부터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이 워시 트레이드라는 키워드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뉴스,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이 205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2배나 증가,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엇갈린 재료 속에서 반도체주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주면서 이번 주에는 흐름을 형성할까요? 주간 전망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반도체가 일단 지난주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제가 어닝 시즌 막판부터는 코스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크 가능성을 기억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직전부터 코스닥이 또 급등해버려도 일주일 상간에 20%를 또 넘게 올라버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방향성을 놓고 얘기하면은 주말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을 얘기했던 그 증권사에서 네. 기상이변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뜨거운 리포트가 나왔죠. 양사 26년 추정 영업이익이 4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27년은 심지어 540조를 넘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PER이 삼성이 5배, SK 하이닉스가 3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 그렇게 개런티를 하는 분위기가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팔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론도 그랬었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이 HBM 집중 투자 얘기가 나왔었지 레거시 쪽에서는 집중 투자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레거시 쪽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 그다음에 이게 구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 모간 스탠리의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메모리 더블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사에서 더블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보통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런 비중 확대에 강한 신빙성이 담긴 톤인데 겨울을 외치던 모간 스탠리까지 참 이렇게 메모리 시장 뜨거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반도체 투톱이 워낙 잘 나가니까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투톱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리스크가 아닐까요? 사실은 좀 확산이 되는 게 좋은데요. 쏠리고 있잖아요. 글로벌 마켓 전반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M7의 비중이 사실 시총에서 보면 엄청 높습니다. 이익 비중에서도 당연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마켓이 다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글로벌 경제 자체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K자 성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중심,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주식들은 좀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발언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미 투자 속도를 늘려서 이를 좀 타개를 하겠다 이런 톤이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지난주 막판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단기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출발 성상에 선 거지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거기에 근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까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실적의 폭풍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요. 2차 전지부터 조선과 금융, 통신, 뷰티 등 업종별 대장주들이 줄줄이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먼저 월요일 삼성 SDI가 포문을 엽니다. 또 화요일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한온시스템, 또 하나투어와 호텔신라 같은 여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수요일은 조선과 뷰티가 출격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의 APR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금융주들도 발표를 이어갑니다. 다음 날엔 KB와 신한지주 그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주들도 발표를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의 2차 전지 실적까지 목요일은 피크가 예상되고 금요일에 대비는 네이버와 하나시스템이 장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문을 여는 삼성 SDI 성적표 자체는 여전히 춥습니다. 4분기 약 3,076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의 ESS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서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3년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수주가 공식화된다면 현재 적자는 바닥 확인의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성장성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테슬라와의 협력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수요일은 K뷰티의 괴물 APR이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원동력은 폭발적인 미국 시장 성과입니다.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점령은 물론 미국 최대 뷰티 채널 얼타의 입점 효과로 전년 대비 233%라는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연매출 1조 원 가이더스를 넘어서 1조 4천억 원까지 넘보는 APR. 생산 내재화를 통한 신제품 출시 속도전까지 감안하면 이 성장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금요일 발표될 네이버의 4분기 성적표는 호실적의 연속이 전망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 6,166억 원으로 견조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실적의 숨은 공식은 경쟁사인 쿠팡이 될 텐데요. 쿠팡 사태 이후 신성식품 수요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쏠리면서 커머스 성장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2월로 예정된 두나무와의 합병인가 신청은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적이라는 가장 정직한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 잘 짜셔서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든든한 수익 챙기시는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특히 보시면 머크, 암젠, 화이자 등등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변수가 많은 국면 속에서 사실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흔들린 상황이거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투자라는 변수까지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중국이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이런 그 큰 계약들은 중국이 그동안도 더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이번에 이제 아마 계약이 됐던 게 롱액팅,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의 이제 계약인 걸로 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장기 지속형의 어떤 니즈나 수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맨날 테스트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증시 특히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간에 ABL 바이오가 사실 ABL 바이오의 잘못이 아니라 사노피의 어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잠깐 보여준 거는 다음은 누가 이러지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또 누가 일으킬까 그 걱정들이 좀 시장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센티적인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알테오젠하고 에이벨 바이오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실 글로벌화된 바이오텍들인데 그쪽에서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좀 센티가 좀 많이 흔들렸던 주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면서 좀 안정이 되면 다시 또 바이오는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면 알파벳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주를 좀 복귀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실망감 속에서 미국에서 한때 기술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던 상황인데 같은 우려에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쇼크가 나오면 충격 받겠죠, 당연히.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보다는 그 외적인 변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 이제 했었던 워시 문제라든지 또 원자재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약간 좀 예민하게 이제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실적 이슈보다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 증시 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봐서 그게 뭐 길게까지 끌고 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하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 농담까지 던졌더라고요. 계속해서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분위기가 살아난 에코프로 그룹주도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추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사실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수급 때문이니까 수급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가지고 주가의 상방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광산 투자한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는 철저하게 수급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거꾸로 그 언와인딩이 될 경우에는 또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흥분하시는 쪽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진행 사항을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케빈 워시부터 실적까지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